대정책 개념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정책이 어떻게 되냐? 러시아 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2023년 3월 31일부로 대정책 개념을 다시 채택해요. 7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대한반도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다 바뀌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 우선순위는 그래도 이제 기존대로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눈에 띈 게 지역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넘버원, 유럽 넘버2, 중국, 그 다음에 이 중앙아 옛날 구소련권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나라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근해, 소위 옛날 소련 당시 때 공화국 여기가 넘버원. 두 번째가 하나 웃긴 게 북극이에요. 북극을 두 번째로 둔 거예요. 그 정도로 북극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에 뭐가 있다고 저걸 외교 지역의 넘버2로 그걸 설정했겠나. 그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북극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두주자인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에 그린란드를 놓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구도예요. 이 러시아가 그만큼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가 중국과 인도까지 포함한 이쪽에 다 유라시아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EU, 그리고 미국. 가장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가 미국과 앵글로색슨. 이게 미국과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극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앵글로색슨, 이거 영국까지 포함한 건 이거는 지역별 서열 순으로 본다면 꼴찌에서 두 번째. 이제는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서열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목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젠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핵 개념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그동안에는 남북한의 균형 외교를 견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2023년 3월 31일 대정책 개념에서는 아예 한국 자체를 빼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아예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빼버리는 건 뭐냐? 앞으로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도 있지만 전쟁 과정에서 트렌드를 본다면 그동안에 균형을 유지했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북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돌리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과연 이게 하루치면 되겠느냐. 그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왜? 이미 자기들이 러시아를 상당히 이 기득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러시아가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북한이 방해한다. 이게 앞으로 우리 외교 과제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봐요. 너무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북한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뭐 돈 많으니까 뭐 러시아 그냥 하루쯤에 당길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배고픈 시절 동지애로 이렇게 뭉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모스크바 대사관에 근무할 때 우리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은 러시아 인으로서 북한 대사관에 행사가 있으면 가고 우리 남한 대사관에 행사 있으면 오고 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한에 리셉션이나 이런 데 오면
막 먹을 게 풍부하고 호화찬란한데 정이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북한 대사관 하면 진짜 볼 게 없대요. 보드카 놔두고 뭐 무슨 오이 절인 거 몇 개 놔두고 뭐. 그런데 그렇게 흥이 없대. 저녁 내내 실컷 놀다 온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차이가 정서라는 게 무섭구나. 어? 자기들끼리 옛날 사회주의 국가로서 놀던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식탁을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고 뭐 하면 뭐 하루아침에 다 그 고려인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을 우리가 크게 이제 나눠보면 러시아에 단일 패권은 없다. 미국 단일 패권 용납할 수 없다. 다극체제로 간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이미 다극체제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단일 패권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서방 위주, EU나 미국 중심에서 완전히 유라시 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세 번째가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그 서방의 우호적이면서 수세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제는 그 공세적으로 아주 그 어그리스한 이런 외교조차 바뀐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간 전쟁에 들어가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붕괴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 들어갈 때도 매우 조심했어요. 다들 반대했어요. 우리 중동전에 잘못 들어갔다면 또 러시아가 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이죠. 가야 된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중동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중동을 하게 된다. 근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뭐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까지 다 확보했거든요. 소련 당시 때도 못했던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 연장선상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죠. 이 체제적 관점에서는 이미 다극화로 갔고, 지역적 관점에서는 유사회로 바뀌었고, 외교 방식은 공세적으로 갔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떠냐면 단일 패권을 완전히 깨부신다. 미국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중심이 이제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를 중심 축으로 삼고 대미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이미 견고한 그런 그 미중 간의 결속이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좀 진행 중에 있는 게 뭐냐? 달러 패권. 달러 패권. 10년 전부터 달러 패권은 저건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 거예요. 이게 중국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앞장설 수 없던데 러시아가 앞장서니까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세요. 연준 지준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달러가 그만큼 이제 폭락할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준율을 낮추면 달러가 풀리면, 달러가 가치가 하락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달러 패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지준 의장이 트럼프하고 싸우면서도 절대 못 낮추겠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하루쯤에 무너진다.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달러가 휴지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대체 통화를 마련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금이죠. 금을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그때부터 금목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금은 가상금이 거래됐거든요. 주식처럼. 근데 실제 금보다도 한 6배가 많아. 그러니까 가상금만이 장구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러시아가 2014년부터 금목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따라서 하고, 나머지 브리스 국가들이 한 거예요. 올 초에 트럼프도 한 거예요. 무려 2톤의 금을 사다 놓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달러도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거 오지겠으면 미국이. 근데 우리는 무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2014년 그 1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는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보다는 달러로 계속 외환을 보유한다. 일체 금은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한 2년 전부터 제가 꼭 말미했던 게 빨리 금 사시오. 금은 무조건 뜁니다. 남동미 시장에서 금방하는 제 아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 보고 빨리 금 많이 사놓으라고. 근데 안 믿더라고. 2년 전하고 지금은 몇 배로 뛰었잖아요. 만약에 금값이 지금 뭐 다이아몬드 값보다도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미래금 금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금을 많이 산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지금 외환보유고의 36.7% 금이 옛날에는 한 뭐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외환보유고가 전쟁 중인데도 얼마까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무려 7,100억 달러까지 뛰었어. 그 정도면 아마 세계 지금 3위 정도까지 뛰었을 거예요. 이 아이러니잖아. 오히려 전쟁을 치른 나라가 금보유량이 이게 외환보유량이 더 느는 거예요. 더 늘어.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저게 뭐 전쟁 중에 이제 무너질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전혀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근거 없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에 달러를 안 쓰고 벌어오만 오다 보니까 더 느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금 보유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 보고서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이런 그 뉴스가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강대국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저 외교사의 알파벳이에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 이거는 전번에 키신저가 중국하고의 그 수교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전에 영국의 수상 파머스트가 1800년대 얘기하고 그보다도 맨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그 사람이 퇴임하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대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동맹을 외치는데 이거는 미국에 보면 건 맞지 않는 거지. 미국의 전통적인 대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맹은 좋죠. 그렇지만 동맹이라고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어때요?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역키신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푸틴을 잡고 시진핑을 고립시키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진핑과 푸틴 관계는 브로맨스 관계예요. 너무 서로가 밀착돼 있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그 개인적인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에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민의할 수 있는. 우선 대미, 단일 패권, 그 탈달러, 여기에 대한 공통 목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또 경제 관계가 호환 관계예요. 중국은 경제 발전할수록 많은 그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지금 히토류 같은 건 중국에서 다 생산하지만 원자재는 다 러시아에서 많이 가져오거든. 원유, 가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로부터 싼 거 다 도입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 건설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도 러시아로부터 싸게 받아서 지금 대팔아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더군다나 북극 개발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중국은 북극에 근처도 못 갈 그런 나라인데도 자기들이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그러면서 지금 북극 개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에 단순히 자원 개발, 물류, 항만뿐만 아니라 우주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적인 여건이거든요.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야단인 거예요. 저 북극을 장악하기 못하면 중국한테 밀리고 러시아한테 밀리고 밀린다고 해요. 그게 어느 자원이나 물류만이 아니라 우주 개발, 우주는 또 군사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북극 쟁탈전이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인접된 두 나라가 계속 공존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푸틴이 제5기 집권을 하면서 그 순방한 나라들 쫙 보면서 참 재밌어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먼저 중국을 방문했죠. 5월달에. 그 다음부터 방문한 나라 보니까 우즈벡을 방문해요. 그 다음 방문한 게가 어디냐면 북한을 방문해요. 그 다음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몽골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리고 이제 예? 뭐 벨라루시나 이쪽은 좀 떨어져 있고 인도는 인도 모디가 직접 모스크바로 5월달에 갔고 이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관계가 떫떫한 나라들이에요.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서로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보니까 그 나라들이 다 러시아 동맹국가들이에요. 완전히 중국을 포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중국들 이 포위망에서 못 나온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고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적어도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이 살아있는 한은 저건 아닐 거라고 봐요. 한 10년간은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든 지금 이간을 시켜서 한번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를 시켜보려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걸 너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트럼프도 지쳐서 그만둘 것 같아요. 내년이면 당장 후반기에 가면 이제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가기 전에 아마 지쳐서 그만둘 거예요.